안녕하세요, 여러분. 단 12초 만에 2,500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300억 원이 넘거든요. 이런 돈을 벌어들인 형제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네. 그런데 법정에선 이들을 천재가 아니라 사기꾼으로 불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최근 이 재판이 배심원단의 결론 없이 그냥 무효로 끝나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결과였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MEB 브라더스 사건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MIT 출신 엘리트 형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고 또 왜 법의 심판대 앞에서 노련한 배심원들조차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을까? 네, 이 사건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세계하고 또 기존 법 체계 사이에 던지는 질문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렇죠. 그 근본적인 질문들을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의 주인공부터 좀 알아볼까요? MIT에서 컴퓨터 과학이랑 수학을 전공한 안톤 페라이아 부에노, 그리고 제임스 페라이아 부에노 형제, 이 두 사람입니다. 네, 아주 똑똑한 형제들이죠. 이 형제들이 2023년 4월에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정 시스템, 그러니까 MEB 부스트라는 것에서 어떤 허점을 찾아냈다고 해요. 네, MEB 부스트,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요. 단 12초 동안 1년의 거래를 딱 실행해서 2,500만 달러를 확보한 겁니다. 12초에 30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미 연방 검찰은 이걸 그냥 뭐랄까 기술적 재능을 발휘한 결과로 보지 않았어요. 명백한 범죄다. 구체적으로는 전신 사기 그리고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를 한 거죠. 네, 혐의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완전 심장부에 있는 개념, 바로 MEB라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요? MEB요? 네. 이게 Maximal Extractable Value. 우리말로는 보통 최대 추출 가능 가치라고 하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블록체인에서 거래 기록을 담은 새 블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검증자라고 하는데 네, 검증자들. 이 검증자들이 거래 순서를 좀 바꾸거나 특정 거래를 자기가 넣거나 빼거나 하면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잠재적인 이익, 이걸 MEV라고 부릅니다. 아, 거래 순서를 바꾼다. 그걸로 돈을 번다고요? 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누군가 특정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사려는 큰 거래 A를 네트워크에 딱 제출했다고 쳐요. 네. 검증자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 거래 내역을 미리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미리 본다. 그렇죠. 이때 검증자가 재빨리 그 큰 거래 A가 처리되기 바로 직전에 자신도 같은 암호화폐를 조금 사요. B. 그리고 나서 A 거래가 체결되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량 매수니까. 네. 그 직후에 자기가 방금 샀던 암호화폐를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C. 그러면 그 사이에 차익을 먹는 겁니다. 와, 다른 사람 거래 앞뒤로 자기 거래를 끼워 넣는 거네요. 샌드위치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샌드위치 공격, 샌드위치 어택이라고 불러요. 거래 A를 가운데 두고 B와 C 거래로 감싸는 모양새라서요. 이야, 듣고 보니 굉장히 영리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얌체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런 양면성이 분명히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이런 MEV 주출 행위가 사실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흔한 일인가요? 네, 많은 검증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MEV 기회를 전문적으로 찾는 탐색자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꽤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공개된 게임의 일부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페라야 부에노 형제 측 주장은 딱 이거겠네요. 우리는 해킹 같은 불법적인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더리움 시스템 규칙 안에서 남들보다 좀 더 정교한 전략을 썼을 뿐이다. 정확합니다. 뭐 이더리움 게임의 고수 플레이어다? 이런 논리처럼 들리는데요. 네, 변호인 측의 핵심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다 공개되어 있고 MEV 부스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알려져 있다. 네. 우리는 이 시스템의 구조적인 특성을 깊이 분석해서 활용했을 뿐이지 외부에서 시스템을 부수거나 데이터를 조작한 게 아니다. 이건 합법적인 경쟁의 일부다. 이런 입장이죠.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걸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은 이게 시스템의 취약점을 단순히 이용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조작, 매니퓰레이션 한 행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작이요? 어떤 면에서요? 형제들이 그냥 시스템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정 검증자들한테 접근을 해서 일반적인 경로를 우회하고
자기들 거래를 유리하게 딱 끼워놓도록 일종의 속임수를 썼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 속였다. 네. 기술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 본질은 사기라는 거죠. 단순히 시스템 규칙을 따른 게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의 신뢰 자체를 깨뜨린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야, 여기서 이 사건의 본질적인 딜레마가 확 드러나네요. 어디까지가 시스템 안에서의 영리한 전략이고 어디부터가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기적인 조작인가. 맞습니다. 그 경계가 모호한 거죠. 특히 이게 규제가 아직 명확하게 딱 정립되지 않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영역이라서 이 경계선이 더 흐릿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코인센터 같은 업계 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코인센터의 연구 책임자인 피터 벤 발켄버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번 검찰 기소 자체가 엄청난 월권 행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월권 행위다. 네, 그분의 주장은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냥 중립적인 인프라인데 여기서 일어난 일을 기존의 금융사기 법률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너무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겁니다. 기술에 대한 오해다. 만약 이게 유죄가 돼버리면 앞으로 이더리움에서 활동하는 모든 개발자나 검증자까지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거죠. 기술 자체의 책임을 묻는 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비판입니다. 기술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검찰은 사기다. 변호인과 업계 일부는 이건 너무 과도한 법 적용이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속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아니 어쩌면 예상했지만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네, 바로 배심원단의 판결 과정에서였습니다. 배심원단이요? 네, 12명의 배심원단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형제들이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썼고 그 결과 12초 만에 2,500만 달러를 벌었다는 그 사실관계 자체는 전부 다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해요. 아, 팩트는 다 인정했다는 거군요. 증거는 명확했으니까. 그렇죠. 증거는 명확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행위가 법적으로 전신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즉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장일치가 안 됐다. 네. 편결을 위해서 정말 격렬한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배심원들은 극심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막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룰 정도로 고뇌했다는 그런 후문까지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배심원들이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요? 얼마나 판단하기 어려웠으면. 네, 그분들이 처한 곤경이 좀 짐작이 되죠? 형제들이 한 행위의 결과는 명확한데 그게 과연 사기의 법적인 정의, 특히 기망, 그러니까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속이라는 의도가 있었느냐, 그게 핵심이었군요. 네. 게다가 블록체인, MEV 부스트 이런 생소하고 복잡한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을 테고 그걸 또 기존의 법률 틀에 맞춰서 판단해야 하니 그 부담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기술 현상을 아주 오래된 법의 잣대로 재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 내부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담당 판사가 더 이상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심리무효, 미스트라이얼을 선언해버렸습니다. 신뢰무효. 네,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그냥 재판 자체가 결론 없이 끝나버린 거죠.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결말이네요. 배심원들의도 고뇌가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정에서는 일단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이 사건 자체는 블록체인 업계나 법률 전문가들에게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중요하고 또 어려운 법적 정책적 질문들을 많이 남겼어요. 첫째로 이더리움처럼 어떤 중앙관리자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걸 퍼미션리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네, 허가가 필요 없는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처음 설계한 개발자, 아니면 그 코드를 실행하는 검증자, 아니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사용자. 현재로서는 이들의 법적인 지위나 책임 범위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누구의 책임이냐, 정말 어렵네요. 그리고 둘째로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MEV 추출 같은 블록체인 고유의 활동들을 사기나 시장 조작 같은 기존의 법률 개념으로 규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 기존 법으로 이걸 판단하는 게 맞냐는 거군요. 네. 형제들의 행위가 윤리적으로는 비판받을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과연 이게 법에서 정의하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어쩌면 기존 법률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을 포괄하도록 애초에 설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예전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요. 온라인상의 어떤 표현물이나 상거래 행위를 기존의 출판법이나 상법으로 구제하려고 할 때 겪었던 혼란,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확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하고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법체계 사이의 충돌, 그 간극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하고 법제도 사이의 시차는 늘 있어 왔지만 블록체인처럼 이렇게 탈중앙화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기술은 그 간극을 더 벌리고 법적인 공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MEB 브라더스 사건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리 무효로 끝났으니까 이대로 그냥 묻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현재 검찰, 그러니까 뉴욕 남부지방검찰청 SDNY는요. 형제들에게 적용했던 세 가지 혐의, 전신사기, 전신사기 공모, 자금 세탁 공모, 이걸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혐의는 그대로 있다. 네, 심리무효가 기소 취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검찰은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다시 기소를 할지 아니면 이쯤에서 사건을 종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검찰의 선택에 달렸네요. 만약에 검찰이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정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겁니다. 어떤 의미요? 이건 미국 정부, 특히 법무부나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규제기관들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새로운 기술 영역에 대해서 사법적 그리고 규제적 관할권을 어디까지 확장하려고 하는지 그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언급했던 피터 벤 발큰버그 같은 업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과잉 개입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겠죠. 그렇죠. 또 논쟁이 되겠네요. 그리고 재판이 다시 열리든 아니든 이번 사건은 이미 MEV 문제나 아니면 블록 생성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폈어요. 네, 이미 논의는 시작됐군요. 네, 이더리움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이런 MEV로 인한 사용자 피해를 줄이고 좀 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의 법적인 규제 논의도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해결과 법적 규제? 그렇게 되면 기술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어떤 자율적인 개선 노력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적인 규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단순히 한 형제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넘어서 정말 기술의 미래와 규제의 방향을 둘러싼 아주 거대한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건이네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12초 만에 2,500만 달러. 이 형제들은 과연 시대를 앞서간 기술 천재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디지털 시대의 사기꾼일까요? 배심원단도 결론 내리지 못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가치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립성, 개방성, 탈중앙성 이런 가치들은 과연 현실 세계의 법과 제도 안에서 어디까지 존중받고 또 보호받아야 할까요? 기술의 가치와 법의 경계. 네. 빠르게 질주하는 기술 혁신과 그것을 또 담아내야 하는 법, 제도 사이의 건강한 관계 맺기. 이것이 이번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MEV 브라더스 사건의 최종 결론이 앞으로 어떻게 날지, 그리고 이 사건이 블록체인 생태계와 또 규제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